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의 정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우리 불황교 세미나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공연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금 저희 멀리서 오셨거든요. 김효준 대표님이신데 우리나라 진짜 공연기획에서 거의 1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명망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그 공연과 관련해서 LG아트센터의 대표님도 역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롯데홀이라는 정부센터 대표님도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또 국립오페라 단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런 또 지금 거의 대부분 오신 분이 직접적으로 이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숨이 많이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지금 백그라운드가 국제학, 그쵸? 국제학 분야 쪽 이제 학생들인데 또 다른 또 영역으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또 전문가의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지금 학부생들이시죠, 그죠? 본인들이 원해서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전문 학과로 다 가신 거죠, 그죠? 좀 부럽습니다. 저는 이 대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향이 태어났는데 조그마한 중소도시입니다. 그때 이제 학과를 선택할 때는 그냥 그 당시에는 말은 뭐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 이래서 이제 구축되고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학과에 대한 그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나중에 사회 나가면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끝에 외국말을 하면 어쩌면 조금 더 활용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갔던 그 학과를 선택했었고 또 학과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옵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은행, 공무원 이런데 이제 외국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역회사에 가고 싶었습니다. 무역회사라고 생각하고 갔던 것이 들어가 보니까 건설회사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이 공연장 쪽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내가 공연을 뭐 선호해서 공연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건설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가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요즘 하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오면 교육을 시킵니다. 그 회사에 알맞게. 그래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 그 회사 바로 길 건너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종문화회관. 그게 이제 지어지고 있던 상태죠. 횟수로 이야기하면 세종문화회관은 78년에 개관하였습니다. 1978년에. 이제 지금 이 사람은 76년에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그 회사 오리엔테이션 과정 속에 세종문화회관에 바로 길 건너편에 있으니까 가서 견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게 무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테이지죠. 무대에 올라가니까 뭐 이게 무대가 그냥 플랫한 그 마루가 되는 게 아니고 둥그런 그 원판을 무대 위에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은 중국 식당에 가면 이렇게 턴테이블이 있어서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본 사례도 없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공연장에 이렇게 둥그런 게 왜 필요한지 그랬더니 그 당시 건설회사 이렇게 우리 안내해주는 사람들도 모르겠다. 요구가 이 위에 바닥에다가 둥그런 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고 있다. 그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중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뭐 이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영국에 가서 근무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동료가 자꾸 이제 그 영국의 로열 알버트홀이라는 집인데 휴일날 자꾸 거기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가기 싫었고 그런데 자꾸 강권에 의해서 갔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공연을 보는데 공연 티켓이 비싸니까 그 친구가 어레인지를 한 것이 5층
그 5층까지 있습니다. 한 4,000석 되는 큰 공연장인데 5층 꼭대기에서 공연을 보는데 뭐 난생 처음 보는 그 오케스트라 공연이니까 꾹꾹 졸다가 큰 소리가 나서 깨었는데 한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1814년이라는 그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나폴레옹 그 개선한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 이기고 와서 파리에서 개선하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공연을 만드는데 실제로 대포를 쏘는 거예요. 무대에서. 그래서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귀국해서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76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공연장 잠깐 구경한 것이 세종문화회관이 78년에 개관을 해서 공연표가 이제 직원들에게 원하는 사람 공연을 보라 해서 공연표를 받아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경험했을 때니까. 근데 공연을 들어가서 보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그냥 이상한 소리만 내고 이 노래도 우리가 보통 들었던 그 평소에 듣고 있던 그런 트로트나 팝송이 아니고 이상한 노래였고 한 10분 하다 있다가 나왔습니다. 집에 갔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 서초동에 집 짓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개관하고 그게 이제 예술의 전당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대미사람에 있으면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봤던 공연이 라트라비아타라는 춤 우리로 말하는 오페라였습니다. 근데 오페라의 내용을 내가 전혀 모르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 소프라노나 바리톤이나 테너가 자꾸 이제 노래로서 자기 입장 뭐 이런 것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니까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술 전당을 짓고 난 후에 집 짓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사정에서 이게 남아있을 뿐이죠. 그게 이제 공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제 처음 경험입니다. 그게 그 회사를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합류하게 된 게 1984년에 합류해서 오랫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사람이 건물을 하게 개관을 해서 이제 일을 할 전에는 이미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큰애들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연령으로 밀려서 과장, 차장, 부장 자꾸 뒷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내용은 모르는 가운데 신입사원들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들은 사람이에요. 나는 뭐 건설을 하러 들어갔다가 응급주춤 오도 가도 못해서 자꾸 밀려가지고 뒷자리에 이제 앉아있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공연장 이야기가 이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당시에는 그 담담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공시들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민들이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전달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반상회 가면 주로 저녁 시간에 하니까 부인네들은 저녁 준비를 하고 주로 남자들이 반상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종이나 홍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나는 몇 소리 사는데 뭐 거기에 가면서 무슨 일을 합니다. 나는 어느 은행에 있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되면 나는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러면은 이게 성토장으로 변한 그 시대 84년, 85년 이 시절에 아니 지금 배고픈데 왜 그거 뭐 하는 거냐? 왜 그런 걸 짓냐? 그게 그 당시 그 비용으로 보면 한 1,6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짓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그 반상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마치 내가 예술 전당을 짓도록 결정을 해서 그 많은 비용을 그 사람들이 생각은 웨이스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월이 그러했습니다만
88년에 예술연당이 문을 열고 93년에 문을 열고 두 단계로 문을 열었습니다만 88년에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외부로부터 많은 전화가 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아, 여기는 예술연당이라는 것인데 제일 먼저 문을 열은 게 콘서트홀하고 서해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콘서트홀 거기서 뭐 합니까? 공연을 합니다. 어떤 공연을 합니까?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하고 뭐 실내악도 하고 또 피아노 리사이틀도 하고 뭐 이거저거 합니다. 이러면은 대부분 전화해서 묻는 분들이 거기 어떤 사람이 갑니까?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표 사서 갈 수 있습니까? 즉 아주 특수한 계층만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것이 세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게 88년, 93년 그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특별한 계층만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그런 시절이었죠.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90년도 또는 95년 즈음이면 지방자치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선 고맙긴 한데 공연장을 지어준 것은 고맙긴 한데 우선 그분들이 가장 자기네들의 그 업적을 현시할 수 있는 것은 번듯한 공연장을 지어서 그 앞에 테이프 같은 거 하면서 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도시 우리 지방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어떤 과시욕 자기네들이 어떤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연장들을 우후죽순적으로 탁 지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국의 공연장이 아마 1000여 개가 넘을 겁니다. 그 공연장들도 다 똑같은 모습을 옆집에 지어진 거 저것보다는 객석 하나만 더 크게 아니면은 저 옆 동네에서는 들어가는 진출 입구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나는 단풍나무를 심겠어. 아니면 외벽에 화강암으로 했는데 나는 대리석으로 하겠어. 그래서 이제 우후죽순적으로 많은 공연장들이 지어졌죠. 요즘은 누가 왜 공연장을 짓냐 이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공연장은 왜 짓냐? 누가 왜 공연장을 짓냐? 자 이제 국가에서 보면은 뭐 문화예술을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또 우리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국제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의 그 동민들의 그 정서 생활을 환영하기 위해서 짓는다. 뭐 이런 그 지고지순한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보면 개인 기업들이 공연장 짓죠. 그 사람들 왜 짓습니까? 저거? 공연장을 운영하면 돈이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공연장에 여러분이 들어서 이거 국내외 공연장 이거 제법 괜찮은 공연장으로 인식이 된다 라고 생각되는 공연장들은 적자가 많습니다. 근데 뜻도 못하고 그런 공연장이 있으냐? 별로 적자가 좀 적어요. 어느 공연장이든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돈이 되는 공연장은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 여러분들 뮤지컬 같은 거,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이런 거 공연 보셨죠? 그것은 돈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목숨 걸고 커머셜한 그런 분야. 그래서 얼핏 들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으나 브로드웨이라고 있죠. 미국에 가면 이제 맨하탄 브로드웨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다른 에비뉴보다는 더 좁은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브로드웨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브로드웨이 그 1930년대, 20년대만 30년대 이렇게 대공황 때 그때 막 지어진 공연장입니다. 그게 뭐 줄자마 브로드웨이도 있고 오프 브로드웨이 있고 오프도 있고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그 중심에 핀 공연장들은 브로드웨이의 메인 공연장입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있는 것은 오프 그보다 더 멀리 오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연장들이 모여 있는데 1920년대 30년대 지어진 공연장으로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저걸 공연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만큼 열악합니다. 로비 관객들이
그뭐 인터미션이나 공연 전중 후에 좌담할 수 있는 로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미션 때는 다들 이렇게 문을 열면은 그냥 브로드웨이 길거리에서 그냥 쉬는 시간 한 10분, 15분 쉬고 그 길거리에 쉬어요. 그래도 명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 어쨌거나 그게 뮤지컬을 위한 공연장. 영국에 가면 영국 런던의 서쪽 지역에 있는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뮤지컬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쪽 끝이라고 해서 웨스트엔드라고 해요. 이것은 거기 있는 공연장. 이러듯이 그야말로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회수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얼마만큼 반대급부로 돌아가느냐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공연이 올려지고 계속되고 또 해외로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는 그런 뮤지컬, 엔터테인먼트 공연들. 여러분들 혹시 저 서키드 솔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미국 서커스 하는 단체입니다. 그건 뭐 미국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서키드 솔레이라는 공연 단체가 있습니다. 서커스 하는 공연 그런 공연들 그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공연 이를테면 콘서트, 무용도 뭐 발레도 있고 현대무용도 있고 컨템포러리 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연극, 그다음에 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적자가 많이 나는 오페라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국립오페라단이라고 있습니다. 1962년에 그럼 오페라단을 왜 만드냐? 아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1962년에 오페라단을 만들어서 오페라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오페라단에 있을 때는 2011년에서 14년까지 3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립오페라단의 1년 연간 예산이라는 게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됩니다. 그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물론 공연장이 없어요. 국립오페라단은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를 빌려서 쓰는 거죠. 작품을 1년에 한 4개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공연사업비가 순수 공연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 4개 올려가려면 하나에 한 25억 내지 30억 정도 됩니다. 작품 하나에. 그럼 25억 내지 3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공연을 하면 회수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 많으면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금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안 했으면 좋은 것 아니냐? 뭐 안 하면 뭐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빠가 없는 것이고 그러듯이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공연계 사람들의 지칭은 그럽니다. 그걸 순수 예술이요. 파인 아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공연들을 하는 것은 불순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을 담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부에서 만든 공연장 이외에 일반 기업들이 만드는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여러분들 삼성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곳이 있는데 호암아토리라고 삼성의 파운더인 이 작고하신 그분의 그 호암인데 그 호암아토리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호암아토리 그게 80년 중반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할 때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벌 오너인 작고하신 호암께서 직접 그 홀을 만들었는데 그 홀을 만들 때 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노하우가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전문 컨설턴트를 하여해서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공연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중간에 터미네이션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저 친구의 요구대로 따라서 공연장을 짓다가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공연장은 중간에 터미네이션하고 개관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그 사람의 그 리사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공연장에 아티스트들이 쓸 때는 그 공연장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래방을 가서 누가 노래 잘한다. 노래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잘하니까 노래하십시오. 그런데 그 노래방의 소리가 내가 하는 노래가 제대로 음향이 잘 들리지 않고 전달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노래가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 국제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표는 다 이제 다 개관을 한다고 홍보를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리허설을 와서 보니까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즉 무대의 소리가 객석이 전달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론을 바깥에 이미 모든 사람에게 국내 공지는 했고 어쩔 수가 없어서 무대 한쪽 구석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 그나마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스테이지 가운데 서지 않고 마치 연출을 이상하게 해서 저쪽 끝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결국 그 공연장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듯이 가장 그 공연장 하드웨어가 지어질 때 꼭 필요한 그런 자문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왜 공연장을 기업들이 짓느냐? 하면 적잖아요. 왜 짓겠습니까? 혹시 의견 있습니까? 왜 짓는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저 왜 짓겠다? 기업들이 하면 할수록 적잖아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호합 보통 기업이 사회적 책임 같은 거를 지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원하지만 비용이 너무 크고 숫자가 많아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뭔가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대기업이 조금 그런 사회적 책임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금 불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죠. 예. 또 의견들 있습니까? 왜 짓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있습니까? 예. 국가에서 그런 적자가 많이 나니까 국가에서 그런 세금 배우 주면서 기업한테 이런 걸 좀 장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예. 또 있습니까? 좋은 의견들이 좋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해서 CSR이라고 하지 보편적으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CSR 때문에 짓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분도 정확히 짚었습니다. 대체로 공연장을 짓는 것들을 보면 기업들이 공연장 하나만 어떤 부지에 달랑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LG라는 기업에서 만든 서울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센터 그것은 그 LG라는 기업의 강남에 오피스 빌딩을 짓는데 거기에 은행서 같이 붙여서 공연장을 짓습니다. 그러면 물론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를 위해서 짓는 것도 있으나 그렇게 공연장을 같이 곁들여 문화시설을 넣어주면은 건폐율 용적률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페이버를 줍니다. 보통 일반 건물만 짓는다면은 용적률을 이를테면은 400% 준다. 그러나 거기에 문화시설을 넣어준다면 용적률을 700% 준다. 이 투자에 대해서 기업들도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언카운터블 인컴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손도 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한다라는 미명하에 공연장을 짓습니다. 그것이 금방 이야기한 LG 아트센터도 그렇고 저기 잠실 롯데 콘서트홀을 지었습니다. 중간에 그 롯데 건물 내에 거기도 마찬가지. 다른 기업들도 뭐 DQ 아트센터, 뭐 대성 그룹에서 지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게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한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자기네들이 그 기여를 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네들이 돌아오는 많은 프라핏이 생기고 이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대체로 보면 공연장들이 지어지는 곳은 여러분들 프랑스 바스티유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는 프랑스 바스티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주 그 유명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렇죠? 감옥이라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의 개발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럼 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바스티유 오페라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문화시설이 거기 들어가니까 자연히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의 땅값도 올라가고 정화가 되고 모든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또 영국 런던에도 보면은 코벤트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공연장들이 모여 있는데 이야기한 대로 클래식 공연장들 뭐 여러 장르의 공연장들이 모여 있는데 그 코벤트 가든은 런던의 우리로 말하자면 농수산물센터였습니다. 야채시장. 워낙 그 지역이 낙후되고 이미지가 좋잖으니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만든 것이죠. 그럼 공연장 코벤트 가든 주위에 코벤트 가든 뭐 문화시설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나 그 주위에 있는 공간들도 자연히 지역의 이미지나 땅값이 집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제 그 투자한 비용을 나머지 주변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상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뉴욕에 보면 뉴욕 바로 그 포토맥 건너편에 뉴저지라고 있어요. 물론 그 지역은 그게 뭐 낙후화된 지역이나 또는 뭐 불량배가 있는 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너무 조용한 지역인데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이죠. 왜 안 가냐? 마피아가 없는 동네, 그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뉴저지 어느 특정 지역에 마피아가 살다고 뭐 자기들끼리 뭐 누가 이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히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뭐 잡범들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주변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뉴저지 정부에서 공연장 뉴저지 퍼포밍 아트 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자연히 그 지역이 정화가 되고 그 사람들은 떠나고 공연장이 들어오고 전시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순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들이 짓는 목적은 금방 이야기한 두 분이 이야기합니다. 자연히 그 지역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공연장을 짓는 목적은 이제 그러한 것이고 그러면 공연장은 다 똑같은 공연장이냐? 여러분들이 개념하고 있죠. 공연장들은 다목적 공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칭하기에 그게 멀티퍼포스라고 그러는데 다목적 공연장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목적 공연장입니다. 다목적은 여러 장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느 장르에도 잘 맞지 않는 공연장이죠. 그죠? 자, 이제 공연장은 여기도 한 2,000석 가까이 될 겁니다. 2,000석 이 공연장 가지고 일단 연극을 한다. 연극이 가능합니까? 혹시 연극하는 거 보셨어요? 2,000석에서 연극을 한다고 하면 배우의 목소리가 관객에 전달 안 됩니다. 우선 그 다음에 사이트라인 연극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필름을 봐야 되는데 저 멀리에서 관객의 시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즉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죠. 또 대체로 보면 객석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용을 한다, 발레를 한다, 뭐 이런 가정을 했을 때 관객들이 뭘 보겠습니까? 무용이나 발레 할 때는 발 모습, 손 마지막 모습, 몸의 형태를 보는 거는 근데 발이 안 보여요. 이렇게 객석이 입원하게 경사가 아주 완만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자를 그 어깨나 목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문 공연장들을 무용 전문 공연장들은 객석이 굉장히 스티프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을 잘 볼 수 있게 하는데 또 소리.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이 공간 속에 남아있는
내 목소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잔향이라고 부릅니다. 리버레이션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공간에 남아있는 시간이 대체로 1.2초 정도 됩니다. 된다고 그럽니다. 클래식 공연장 한 1.6초 정도 뭐 이렇게 옵션 맞다고 보는데 따라서 연극 공연은 대체로 잔향이 한 1.2초 정도, 클래식 공연장 한 1.6초. 근데 혹시 여러분들 공연장에 파이프오르간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르간 아주 벽면에 데코레이션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파이프오르간이 있는 공연장 잔향이 2.6초 내지 2.10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공연 장르마다 남아있는 이 공간에 남아있는 소리가 잔향이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다목적으로 이거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또 대체로 오페라를 하는 곳에는 이 육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어쿠스틱, 즉 건축 음향에 따라서 소리가 관객에 전달이 되는 것인데 뮤지컬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음을 쓰죠. 이 음을 이퀄라이즈도 하고 믹서를 해서 전폭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목적 홀이라는 게 금방 이야기했죠. 뒤집어 이야기합니다. 어느 장르에도 부합될 수 없는 그런 공연장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공연장은 다목적으로. 그럼 전용홀이 있느냐? 전용홀이 다행스럽게 예술의 전당은 전용홀입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연극을 할 수 없거든요. 오페라를 할 수 없습니다. 무용을 할 수 없어요.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극을 못합니다. 연극을 전용으로 하는 토리극장이라는 공연장이 있는가 하면 또 실험극을 할 수 있는 자유소극장이 있는가 하면 클래식만 오케스트라만 할 수 있는 콘서트, 또 미디엄 사이즈의 뭐 퀸텟이나 트리오나 콜텟이나 리사이틀을 할 수 있는 리사이틀 홀이 있고, 그래서 장르마다 공연의 장르마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들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잔향 시설도 그러하고 관객의 사이트라인도 그러하고 흡음 시설도 그러하고 공조 시스템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다 그 장르에 맞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그런 전용 공연장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전히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용 공연장을 만들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수지 균형을 맞추기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알면서도 다목적 공연장으로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래서 공연장은 다목적 공연장이 있는가 하면 전용 공연장이죠. 대체로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전용 공연장이 아니고 다목적 공연장에 서는 것은 싫어합니다. 자기의 그 표현이나 자기의 기량을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나는 공연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출연자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공연장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뭐 문화예술 개성 발전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공연장이 있는가 아니면 개인 기업들이 하는 공연장이 있고, 또 순수 예술 전문 공연을 위해서 하는 공연장이 있는가 하면 이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커머셜한 공연장, 이런 공연장이 있고 전용 공연장이 있고 다목적 공연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공연장은 대체로 그냥 공연장 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대가 있고요, 그런 객석이 있고, 그런 로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대하고 객석이겠죠. 로비 공간, 앞서 얘기한 대로 뭐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로비가 없어서 인터미션에 바깥에 도로에 나가서 약간 쉬다가 들어오는 큰 불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연자들의 연기나 연출이나 또는 기량이 관객에게 어떻게 그대로 잘 전달이 되느냐, 이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래서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출연자들이 쉴 수 있는 뭐 대기실도 있을 것이고 리허설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이
의상이 필요하면 옷을 빨리 갈아입을 수 있는 뭐 체인지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쉴 수 있는 뭐 그린 대기실이라고 합니다. 또 그네들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또 목욕을 할 수 있는 샤워를, 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사지 한 번씩 대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전체적인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 그런 공간들, 숱한 그 지원 시설들이 무대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지금 거리에서 가까운 곳에 편리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준비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객석, 관객들이 소리를 잘 듣고 잘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 예전에 공연장들을 보면 여름에 에어컨 틀죠. 에어컨 틀면 아래층에서는 객석 1층이나 뭐 2층 정도는 춥다고 그러는데 3층, 4층은 여전히 덥다고 하십니다. 차가운 공기 밑으로 뜨거운 공기 위로 가니까 이 온도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무대에서 계시는 분들은, 성악하는 분들은 이게 목이, 이게 자기 생명이니까 에어컨 틀지 말라고 그러고, 또 성악하는 분들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있거나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있으면 왜 이렇게 덥냐? 죽겠다 이거. 그래서 이게 그런 그 온도나 습도나 그 HVAC라고 합니다. 히팅, 벤틸레이션, 쿨링, 뭐 에어 컨디셔닝, 뭐 이런 컨디션을 맞추는 조절을 하는 것이 각 공간마다 서로 상의되어야 됩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공연장들이 에어컨을 틀면 천장에서 이렇게 쏘는데 소리 납니다. 이 소음, 쉬 하는 소리. 이 소리는 조용한 콘서트를 할 때는 오히려 콘서트의 주자의 소리보다 저게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즉 노이즈 크라이티리아라고 하는데, 즉 암소음이 얼마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카운팅을 해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공연장을 짓는 것이 건축가들의 입장에서는 꿈이 공연장입니다. 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건설업체들이 중동에 가서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해서 다 손해보더라고요. 돈을 못 받고. 왜 그러냐? 우리 나름대로 짓던 그 시스템들을 지으니까 결국 검사에서 불합격된 거죠. 우리는 막 난립으로 막 짓는데 그네들은 물을 부어서 확인을 해보고 또 옆방에서 소음이 들리는지 검증을 하니까 모든 그 시스템이 안 맞는 거죠. 그러듯이 그 당시에 건축공사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병원공사입니다. 병원공사 각 환자들 입원실마다 공조 시스템이 달라있죠. 옆방에 있는 사람들의 이 기류가 다른 방으로 전이되게 되면 안 되겠죠. 분리돼야 되겠죠. 그러듯이 병원 공사가 어렵듯이 공연장 공사가 설계가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이 건축가들의 꿈이 어느 공연장 설계에서 지었다. 이것이 그네들의 가장 큰 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공연장들은 누가 공연장을 운영했겠습니까?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재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또 공연장을 지원을 하고 공연장을 운영하도록 한 사람들은 교황, 왕들, 귀족들, 뭐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귀족의 밑에 가서 덕분이고 베토벤도 마찬가지. 뭐 그런 생활을 해왔듯이 유럽 쪽은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거의 대부분 공연장들은 지금 이 귀족들이 없으니까 현세에 남아있는 것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줘서 공연장들, 문화시설들을 운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것은 주로 협찬입니다. 개인 기업들,
협찬에 의해서 공연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러면 누가 그런 미국 같은 거 미국은 주로 주된 것이 이 스폰서에 의해서 공연장이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기업들이 그럼 스폰서를 하느냐? 기업의 이미지가 얼핏 들어서 좋지 않은 기업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람 건강에 해를 기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 다음에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 있죠. 그 회사는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공연단체에 협찬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필립 모리스를 협찬을 받아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거의 모든 무용단체, 연극단체 이런 단체는 필립 모리스의 돈이 뭐 얼마나 수익이 생기는지 난 잘 모르겠으나 지원에 의해서 또 보험회사 이런 회사들이 공연단체를 지원해주는 미국은 주로 개인들이 또는 기업들이 스폰서에 의해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유럽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경우 조금 아직 주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원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바로 기업을 합니다. 얘들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더 받아야지 하는 그런 폐해가 있으니까 주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그 문화예술 그 운영 실태는 스폰서에 의해서 물론 뭐 유럽도 스폰서는 하겠으나 주된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미국은 주로 협찬에 의해서 합니다.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량은 뛰어납니다. 혼자 하는 것은 잘하면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솔로이스트나 싱어나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유럽의 오페라는 대한민국의 성악가 오페라단의 합창단이 꼭 필요하고 유럽의 오페라단의 합창단은 아마 적어도 3분의 1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싱어들이 없으면 그 오페라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무용, 연극은 조금 다릅니다. 연극은 다른데 무용, 또 성악, 기악 이런 쪽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다 뛰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지 어디에서 떨어지냐 하면 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하모나이즈 시켜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우리 지휘자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정명훈 씨 이외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정을 받는 뭐 그 사람도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을 받는 건지는 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즉 지극히 몇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즉 기악, 관악, 현악 이걸 다 하모나이즈해서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조련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떨어집니다. 굉장히 지난한 일이죠. 그 다음에 무용 연출, 무용 안무, 연극 연출, 연출이나 안무의 능력을 우리는 굉장히 떨어진 수준입니다. 개개인의 역량은 무용 수준이나 해외에 나가서 발레리노나 또는 현대 무용하는 사람들 기량 아주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 우리 스스로의 단체를 하모나이즈 시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연출을 하거나 안무하는 능력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BTS 같은 경우 또는 그런 그 회사를 운영하는 SM 같은 경우 안무나 연출하는 사람들을 수십 년, 한 30년 전부터 외국 사람들을 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왔던 결과가 요즘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여러 그 아티스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실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100명 되는 바이올리니스트나 뭐 현악하는 사람이나 관악하는 사람이나 파하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휘를 해볼 것이냐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량을 갖출 수 있는 지휘자를 양성할 수 있는 찬스가 발생인 것이고 무용 안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 20명 되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어떤 재력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비용을 줘가면서 연습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기량은 뛰어나 그 개인 개개인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현실이고요. 한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서 그 수출하는 기술 또는 수출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할 때가 70년, 80년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모두들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을 때 수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입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입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공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작품을 해외 작품을 우수한 작품을 가져와서 우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또 관객들이 새로운 그 트렌드를 느끼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그 연출이나 안무나 또는 기획하는 사람들이나 지휘하는 사람들이 해외의 공연단체들에서는 어떤 공연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되고 하는 즉 해외의 유수한 공연단체를 어떻게 들여와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느냐 여기에 주력할 때 우리의 작품을 자꾸 해외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즉 우리 작품이 해외에 가서 못 뛰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를테면 2000년대 초기만 해도 해외에서 유수한 훌륭한 좋은 작품들을 우리 한국에 가져와서 우리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 그 작품을 해외에서 만들어서 매니징하고 있는 회사들에 찾아가서 자, 나는 한국에 우리는 배우가 우리 공연장은 이런 공연장이 있는데 당신네들 이 작품을 가져와서 한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90년대 말 2000년 초 느낌이 주로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상대편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글쎄 뭐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나 콩고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저보고 우리 작품을 하나 이거 아프리카 뭐 어느 듣도 보도 못한 외지에서 당신들 공연 가져가서 하고 싶은데 와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의의가 없어.
사람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히 내 작품을 뜯어보도 못한 아시아의 어느 나라인지 그런 나라에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지나서 요즘은 작품 한국에도 갔다 왔다. 그게 이제 대체로 자기네들이 어디 공연을 했다. 여러분들 대체로 뭐 아티스트들 보면은 뭐 국립발레단에서는 주역을 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에 뭐 어떤 역할을 맡았다. 또는 서울시장 협연을 했다. 이게 굉장히 자기네들 네임밸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기네들 리스트에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작품 한 어느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다. 요즘 이제 그게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을 주로 어떻게 했냐면 80년대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합니다. 일본은 해외 공연을 가져오면 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공연을 가져오면 1회 내지 2회입니다. 올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오죠, 그 단체들이. 또 해외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단체들은 이를테면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같은 경우는 성패 여부가 그네들의 이야기는 그게 이제 대체로 비용의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한 2년 정도 러닝이 되면은 그냥 수지가 이제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2년을 끌지 못하고 그 이전에 뭘 갖는다. 이게 이미 이제 그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2년뿐만이 아니라 오래 가는 공연은 30년, 40년 가는 공연이 있죠. 그 공연단체 훌륭해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초청하러 가면 그네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거죠. 계속 앞으로 10년, 20년을 로드쇼, 미국 전역 남북미를 다 다닐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한국까지 와서 한국 와서 공연하면 깨끗해봐야 한 달, 두 달인데 그걸 위해서 왜 오겠냐는 거죠. 그죠? 자기들 경제적인 논리 얘기하면 그건 안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공연을 해외에 가서 자꾸 개발을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요즘 오히려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것을 잘 포장하고 설명을 하고 그네들의 입맛에 맞게 테이스트에 맞도록 우리 칼라를 잘 포장을 해서 특화해서 알려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 이것이 비단 공연만 이루어지겠습니까? 공연 분야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즉 바깥의 것을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뉴 트렌드를 우리 수요자들에게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 것을 가져와서 그네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네들끼리의 정서는 이미 몇백 년을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나라지요. EU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경계만 돼 있지 말만 다르지 화폐만 예전에 달랐을 뿐이지 같은 나라라고 보여지는데 그네들이 볼 텐데는 기백 년 동안을 같은 생활 속에 살아오고 정서가 같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여전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식상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독특한 것은 한 정서. 이거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뭐 맛으로 본다면 된장 맛, 고추장 맛 이런 것을 자기 느껴보지는 못했으니까 새로운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죠. 이걸 그네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이거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사회 생활을 할 때 비단 그냥 늘상 익숙한 부분 이 부분만 지향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연 분야의 사례를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공연장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똑같은 공연장들이 판박이처럼 한 1000여 개 되는데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특화가 되겠습니까? 옆 동네에서도 하는데. 그죠? 나만 독특한 다른 컬러가 뭔가는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공연장을 하든 아니면 전문성을 키우든 전혀 남들이 관심이 없는 저 뜻도 보도 못한 그런 쪽의 접근이 아니고서는 적자 생존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공연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그 능력이나 한 사람의 어떤 탤런트 가지고 이렇게 성사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뭐 이따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페라는 종합예술. 오페라 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이 좀 많으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스테이지 위에 올라오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사람은 주역 성악가 한 10여 명 하고 그냥 얼핏 그 오케스트라 또 지휘하는 사람 있고 뭐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의상을 하는 사람, 조명을 하는 사람, 세트를 하는 사람, 그 뒤에서 그 공연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한 작품을 스테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모여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단순하게 한 3, 4일 공연을 위해서 3,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쭉 건너오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는 힘들이 그게 다 하모나이즈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체로 보면 그럴 때는 연출하는 사람이 키를 쥐고 모든 그 지휘권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반해서 지휘하는 사람이나 또는 안무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특출한 성악가나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지능도 명성이 높은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자연히. 때로는 연출하는 사람들의 입기 지휘자의 그 기에 물려서 제대로 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듯이 그릇, 즉 공연장을 그릇에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자체는 그릇 자체는 이를테면은 이 와인잔인데 와인잔에다가 막걸리를 담아서 마십니다. 이거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즉 와인잔에는 와인을 따라서 마시고 사발에 막걸리를 따라서 마시고 그러다가 사발에 뭐 와인을 넣어서 마시다가 소주를 넣어서 마시다가 이런 양식가 되어서는 곤란하니까 이제는 우리도 공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연의 맛깔을 구분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관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을 가장 그 공연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관객입니다. 아무리 스테이지에 서서 이 아티스트들이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도 관객의 그분들은 다 보입니다. 관객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관객의 반응이 뜨악하면 힘이 빠집니다. 뭐 여러분들 그건 100번 이해하시죠? 노래방 가서 노래 시켜놓고 다 딴짓하고 이러면 노래하는 사람도 기분 나겠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여건이 공연장의 여건이 조건에 맞아야 되겠으나 거기에 반해서 공연을 즐기는 사람의 리액션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지 그네들 스테이지에 서는 사람들이 열정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거지 짠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그 공연단체를 무용단체를 한번 초청을 했었습니다. 내가 어느 공연장에 근무할 때 그래서 이제 바체바라는 그런 무용단체가 와서 현대무용을 하는데 현대무용을 하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흥이 나니까 객석에 있는 사람을 몇 사람을 올려서 같이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즉흥적으로 같이 놀려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스테이지에서 내려와서 객석에 내려와서 관객이 앉아있는 사람을 한두 사람 B급에서 올라가니까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관객들은 물론 좋아했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안무가가 오하드나 하린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현대무용단 단장인데 데려간 사람이 관객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 5차원 정도 되는 탤런트예요. 그 친구를 데려올라갔더라고. 그래서 난 나중에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우리가 서로 사진을 짰냐? 눈빛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들 뭐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지원이라는 그
탤런트 있어요. 그 친구 올라가서 더 잘 치더라고 쳐. 이게 이미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된 것이죠.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마치 미리 리허설을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죠. 그것이 관객이 굉장히 소중한 작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공연장 이 준비를 안 하고 와서 내가 지금 우주적으로 이제 앞뒤 안 맞게 그냥 이야기했습니다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면은 공연 예술에 대해서, 퍼포밍 아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십시오. 혹시 이게 전용 공연장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많아지려면 이게 다 돈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기업에 자연스럽게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돈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방안을 마련하는 거 있는지. 이게 80년대 중반까지는요. 그때는 더 열악할 때입니다. 공연장에서 티켓을 팔면은 티켓이 물론 잘 팔리지도 않는 단계였는데 티켓 판돈의 8%를 정부에서 세금을 가져갔어요. 공연장은 죽는 곳이죠. 문화예술기능기금이라고 해서 공연장 티켓값의 8%를 정부에서 세금을 가져갔죠. 근데 그건 없어졌습니다. 이거 아주 참 우리 죽으라는 거냐? 이를테면은 길가에 그림들이 앉아서 이렇게 동양 받는데 그 돈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런 설득을 해서 없어졌는데 그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아직 어렵습니다. 근데 이따가 이제 그런 금방 이야기한 대로 공연장의 수기는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종사하는 나 같은 사람 보고 이따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반대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 지구상에 공연장 운영에서 돈이 되는 곳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좀 배워. 마냥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분위기가 자 이제 이런 분위기면 되겠지요. 우리가 80년대에 공연장 예술의 전당이라는 것을 키울 때 왜 힘드냐? 저 이제 연희동에 사는 사람 돈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 이 사람 뜻대로 짓는 것 아니냐? 그때는 3S 그 시대는 우민정책 스크린 이렇게 스포츠 또 하나 있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세인들의 관심을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는 쪽보다는 이런 쪽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네들대로 정권 유지하고 이 사람들대로 국민들을 놀게 하자. 그 우민정책을 쓸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예술의 전당을 지을 때 예술의 전당에 무대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된 회사가 독일의 MAN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자기네들이 만들어둔 공연장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회사의 겉에 가는 곳이 독일의 뮌헨 지방에 바이에른 주입니다. 독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이에른주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독일 연방을 독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바이에른주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특히 뮌헨 같은 경우는 귀족들 그대로 자기네들 귀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제력이 풍부하니까 뮌헨주에 뉘른버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뉘른버그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도 내가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그게 히틀러가 2차 대전 할 당시에 2차 대전 전에 거기 히틀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지 뭘 했는지 하여간 히틀러와 관계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답니다. 2차 대전 때 뉘른버그는 거의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근데 이제
MI 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 미르는burg에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폐허가 되어서 히틀러 때문에 완전히 2차 대전 이후 폐허가 되어서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르는burg 주민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지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뭐 그냥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이나 학교나 그런 거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난 막연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뭐 답을 안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근데 난 지금도 뭐 아직도 100% 난 믿음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뭘 지었겠냐? 공연장이죠. 이 정신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서로는. 근데 그만큼 그네들의 생활 속에는 공연장이 깊이 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될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공연장 없이도 무슨 관계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이렇게 좀 절제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는 건 애들 학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공연장부터 좀 금방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공연은 보지만 근데 큰애들 즉 독일만 그런지 서양 사람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폐허 이후에 주민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집도 절도 없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공연장이었다. 그 공연장이 그네들 생활의 정신적인 지주고 중심이 아니겠군요. 그 예를 국립오페라단에 있을 때 우리나라 작곡가 중 한 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좌담회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제가 참고로 또 부연 설명을 하죠. 독일에서 작곡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부부가 살면서 겨울철인데 보일러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 수리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그 몇 주 만에 와서 보일러 수리공에 와서 보일러를 고치고 있는데 고치고 거의 다 고쳐가는 무렵에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나 이거 좀 약속이 있어 가야겠다. 한 30분만 더 하면 보일러가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좀 해주고 가면 안 되겠냐? 안 되겠다. 그래서 아니 미안하지만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자꾸 들었더니 그분이 보일러공 하는 이야기가 자기 1년 전에 다니엘 바렌보임이 와서 지휘하는 공연을 여행해놨는데 공연 보고 가요. 즉 그런 그 세월이 오면은 아마 어느 정도 금방 이야기한 그 길이에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 여전히 좀 어렵지 않을까. 나도 지금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장에 거의 한 35, 6년을 살았지만 내가 꼭 저 공연을 봐야겠어. 이래서 돈을 주고 가서 공연을 보는 것은 주저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저 이만한 돈을 내고 가서 봐야 되나? 이러는데 우리 또 집안에 별로 넉넉하지도 않은 우리 애는 요새 그 돈 주고 가서 보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면 달라지는 거구나. 우리 애가 비싼 돈을 주고 가서 공연을 볼 때 속으로 좀 나도 불만은 하지. 좀 세이브하지. 왜 저 가서 공연을 좀 많은 돈을 주고 가서 공연을 보느냐. 내가 공연장에 거의 4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적 정서가 우리 생활이 그게 내 생활의 일부가 돼야 됩니다.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조금 나아지겠지. 근데 요즘 그네들도 어렵답니다. 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내가 오페라 다녔을 때 독일에 가서 이제 뭐 이런 단체 저런 단체 만나고 저녁에 공연을 보러 갈 때입니다. 오페라를 보러 갈 때인데 저녁 공연이 아마 7시 정도 시작했을 거예요. 호텔에서 공연장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걸어가면 한 20분 걸린다기에 직원하고 같이 한 6시 반경에 갔습니다.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느낌이 봐라. 이게 유령 도시를 가는가? 길거리가 휑해요.
가면서 가게 되면 거의 다 문을 닫았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런데 왜 지금 유령 도시 지금 나하고 친구하고 둘이 그러고 한 것 아니냐 하고 공연장에 갔더니 로비에는 이미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공연을 보고 돌아올 때 보니까 또 이미 거리는 다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연장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찼더라는 거죠. 그것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라고 있습니다. 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근무하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근무할 때 새로운 사장이 한 분 오셨습니다. 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분은 공연계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자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부임하자마자 같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경영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운 그 노래 끝에 만났습니다. 뉴욕 그 경영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갈 때 그분의 사장의 이야기가 3년의 칼렌더를 가지고요. 앞으로 3년의 칼렌더를 가져갔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자기 재임 기간 중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가져와서 우리 관객에게 보이고 싶다. 그게 염원이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뭐 겨우겨우 더듬더듬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본론을 이야기한 것이 당신네들 오페라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가 있다. 오페라하우스 객석 이러이러하고 이러하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이래서 참 이제 우리도 괜찮은 공연장이 있다. 전용 공연장이 있다. 그래서 와서 초청을 하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 되든 간에 무슨 되겠느냐 했더니 그럼 이야기를 하자. 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 3년 칼렌더를 가지고 왔는데 5년, 6년 걸리죠. 즉 그네들은 이미 4년까지 스케줄이 다 차 있는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네들 표현을 하면 5년, 6년 후에 달력에 펜슬링 하자 하는 건데 연필로 적자하는 거예요. 그 특정된 게 아니고 물론 난 직원이었으니까 5년, 6년 뭐 잘리지 않으면 그때까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경영자 입장에서는 5년, 6년이면 자기가 전용한 게 없는 일입니다. 접고 가자. 나 어떡할까요? 라고 이제 그네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5년, 6년 뒤에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어떡할까요? 접고 가자. 차나 마시고 가자. 그래서 왔었는데 그러듯이 그네들 이 웬만한 그 공연장들의 계획은 앞서간다 하는 거죠. 오페라 단장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자꾸 이제 미국 그 오페라를 한국에 소개를 시키고 오페라의 미디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국무성에 초청을 해서 그냥 우리 직원들하고 한 3주일 돌아다녔습니다. 그네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할 일 좀 해야지 하고 생각 끝에 혹시 코프로덕션을 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될 수 있겠느냐? 대부분 3년, 4년입니다. 그 이전 이야기를 하면 창피해서 난 처음에는 그냥 무식하니까 용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2년 뒤에 뭐 이게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창피해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4년, 5년 됐구나. 이렇고 또 오페라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오페라 유로파에서 유럽에 있는 오페라 단체들이 오페라 단들이 모여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봤죠. 가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모두가 뭐 여러 나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다간 징표는 나갈 것 같아서 어떻게 우연찮게 리투아니아 오페라단에서 온 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는 만만했지. 그냥 리투아니아? 난 한국. 그래도 2011년, 12년이니까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리투아니아 오페라단이 오고 그래. 나는 우리 국립오페라단이 인원이 한 20명 됩니다. 단원이 없어요. 그때 하이어 하는 거. 공연장도 없어요. 오케스트라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원만 있어요. 어떤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다 오그나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리투아니아 오페라단을 보고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뭐 이야기를 했더니 서로 이제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이 생겨서 당신들 오페라단이 인원이 몇
난 이제 한 20명 되니까 하고 비슷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답을 듣고 내가 그냥 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간다 하고 일어섰던 일이 있습니다. 800명이 약간 안 된다. 아 이렇게 그네들은 그것이 생활 그것하고 그때가 되고 88년도에 있었던 88년도인가 86년도 88년 우리 유엔 가입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우연찮게 내가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대였는데 남 유엔 가입한다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한다고 해서 최소한 뉴욕 타임즈에서 신문 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안 났습니다. 그때 유엔 가입한 것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 나라들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그죠? 내가 처음 나갈 때 최소한 아프리칸보다는 우리 황족이 낫겠지. 근데 가장 그 쇼킹했던 것이 아프리칸보다 우리가 못하더라.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의 수준이 자연스럽게 맞아야 될 거다. 그래서 공연 쪽에서 뮤지컬은 지금 이제 조금씩 그 세인들이 관심이 이제 점점되고 이러니까 뮤지컬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뭐 배가 아프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순수 예술 쪽에서는 여수 저수지에 물이 여수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오버플로 하도록 그러듯이 그 관객이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또 살다 보면 아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공연 만족스러운 공연이 옆에 있구나. 발레는 잘 됩니다. 요즘 그 발레 공연 오는 관객들이 언젠가는 오페라 쪽으로 건너올 거거든요. 클래식 공연장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정명호 씨가 서울시장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그래서 서울시장의 수준은 지금 상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이제 상위에 있고 조율이 잘 되고 하모니가 잘 되는 그런 그 오케스트라이듯이 그런 단체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좀 우리 연극들 연극 좀 힘든 것이 해외 연극 단체는 오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뭐 60대, 70대 된 분들이 공연 전에 2시간 전에 앉아서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로 표현하자면 딕션입니다. 즉 가, 갸, 그, 교 발음 연습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보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들려요. 배우들의 목소리가 객석이 동충동 소극장 뭐 50석, 100석 되는 정도는 들리겠죠. 근데 200석, 300석 되면 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배우들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중에서 오래 하는 사람들 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는 2층에 앉아도 들립니다. 한두 사람은. 나머지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지 이렇게 기가 먹는 것도 아닌데 쫑긋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부단한 그 탤런트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서로 같이 시너지를 이루어줘야 될 거거든요. 그런 세월이 와야 됩니다. 또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잘 안 들립니다. 아, 네. 예. 일단 우선 먼저 세미나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는 지금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또 제가 사는 곳은 여기 조금 떨어진 김천이라고 좀 굉장히 작은 소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소문이 아니더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대학생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나서는 뭐 서울이나 이런 공연장에 가서 뭐 가수들의 공연을 듣는다거나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방 소도시에 산다는 거는 그런 문화예술과는 굉장히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김천이라는 곳에서 또 그런 문화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작품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퀄리티라던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그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인구도 그렇고 그런 많은 인프라들이 서울권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그런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융화가 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그냥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좀 불만스러운 것이 대체로 국립단체들은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국립단체들의 운영 비용은 국민들이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좀 이상하게 들렸겠죠. 저도 국립오페라단에 있을 때 왜 오페라단이 62년에 창립이 되어서 2011년, 12년 그때 50년이 계속 지속되고 서울에만 있어야 되느냐? 부산 사람들은 세금 안 내냐? 대구 사람들은 세금 안 내냐? 그러면 그 프로레이타 돼요. 대구 이 공연장이 오페라하우스가 뭐 소유돼 있는 공연장이 전용 공연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태국 가서도 한 2년 있어야 되고 부산 가서도 한 3년 있어야 되고 금방강한테 김천 가서도 2개월 있어야 되고 프로레이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농담 아닌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건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런 비슷한 공연을 해서 향유를 못하는 지역에 가서 공연을 보여주도록 해라 해서 방방곡곡이라는 이명하에 몇 명씩 성악가 몇 명, 또 피아노 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해서 이를테면 휴가를 결혼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아주 짧게 30-40분짜리 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흉내는 냅니다. 그게 흉내를 내는데 그게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되진 않겠죠. 근데 그게 또 역효과가 이를테면은 우리 오페라단은 아니었습니다만 옆 동네 살던 우리 옆 사무실에 있던 발레단입니다. 발레단도 전국을 다니면서 방방곡곡 사업을 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느 중소단위의 마을을 가지요. 업이나 뭐 이런 곳에 갑니다. 그러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이제 조그마한 공연장들 다 있으니까 관객들을 채우는 것이 2장, 면장 다 통해서 통반장 통해서 어르신들 와서 이제 공연을 무료로 보십시오 하고 와서 공연은 저녁에 하는 거니까 낮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저녁에 공연을 하면 한 번 공연을 보고 어르신들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지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난리가 납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잠 좀 자게 해라. 왜 나 쉬고 싶은데 왜 자꾸 깨워가지고 이런데 자꾸 동원시키냐. 역으로 그렇게 부작용이 있는 것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로 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이 젊은 층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은 관객들도 이 음선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어르신 중심으로 해서 뭐 버스를 쭉 해서 오셔보니까 나 자야 되는데 초저녁에 자야 되는데 나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너희들이 날 불러서 마지못해서 봤는데 왜 또 이러느냐. 그게 이제 박예주의라고 해서 뭐 역필란드로피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날 괴롭힌다. 이거 너희들이 날 조용히 좀 살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서양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헬리콥터가 소외된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물론 이게 이제 팝 아티스트입니다만 셀린 디옹이라는 사람을 모셔가서 조그마한 지역의 몇 사람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이게 재정 능력이 뛰어난 곳이나 거기 스포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지는 못하네요. 그죠? 그래서 자꾸 서울로 가고 대도시로 가고 그래서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충분한 곳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만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다른 혹시 또 다른 분 뭐 마지막 분들 질문 또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 저도 굉장히 또 이게 우리 학문하고 다른 분야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어렵게 사실 이제 모시고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이렇게 걱정도 또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 보니까 열심히 그래도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무래도 제 학문 분야하고 거리가 먼 주제이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멀리서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신 김은준 전 대표님한테